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72세죠. 부산 영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119 커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생 소방관으로 일했다 보니 숫자 119가 몸에 밴 것 같더라고요. 40년 넘게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려 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작은 바디캠을 가슴에 답니다. 습관이에요. 현직 시절엔 매일 이런 장비들을 점검했거든요. 오늘은 5월 15일 화요일. 날씨 맑음. 체온 36도 2분, 심박수 정상. 워치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혼잣말 같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하루의 기록이 되죠. 소방관 시절부터 일지 쓰는 걸 좋아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확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커피 원두를 갈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2017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외로워요. 딸 서영이가 있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사위 민도더라고요. 권민도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한다고 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오, 민도야.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통영에 가서 전세 요트를 하나 잡았거든요. 바닷바람 좀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트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야 바다를 좋아하지만 민도가 이런 걸 제안할 줄은 몰랐어요. 평소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했거든요. 요트? 그럼 비싼 걸 왜? 아, 괜찮아요.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쓰던 건데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쉬시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사위가 저를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서영이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고 괜찮은 사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영이는 뭐라고 하더냐? 아, 서영이도 좋다고 해요. 다만, 아버님, 혹시 카페는 하루 정도 쉬실 수 있으세요? 내려오지 말고 푹 쉬시라는 뜻에서요. 좀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카페 문을 닫으라고 하지? 하루 쉰다고 해서 큰일이 날 건 아니지만 단골 손님들이 실망할 텐데. 그래도 가족이 배려해주는 마음이니까 고마웠어요. 알았다. 그럼 언제 가면 되지? 내일 아침 일찍 통영항에서 만나요. 아, 구명조끼는 제가 준비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사위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카페 벽에 걸어둔 구명 장비들을 바라봤습니다. 구명조끼, 구명환, 작은 무전기까지. 소방관 시절부터 안전장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 몰라서 집에도 비상용품들을 준비해두곤 했거든요. 뭐 좋은 일이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40년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직감이 발달했거든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 같은 건 말이에요. 스마트워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조금 빨랐어요.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5월 15일 오후 2시. 사위로부터 요트 낚시 제안 받음. 내일 통영항 출발. 카페 임시 휴업. 작은 목소리로 워치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언제나 하던 습관이었어요. 나중에 기억이 흐릿해질 때 이런 기록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녁이 되어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내일도 여기서 커피 마실 수 있죠? 죄송해요. 내일 하루만 쉴 예정이에요.
가족들이랑 바다 구경 좀 가려고요. 오, 그래요? 좋겠네요. 사장님도 가끔은 쉬셔야죠.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워치를 충전하고 바디캠도 점검했습니다. 내일 바다에 나가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평생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내일은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내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하루가 될 줄은. 통영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침 8시였습니다. 민도와 서영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딸을 본 지도 꽤 됐는데 여전히 예뻤어요. 아빠. 서영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달려와서 안겼을 텐데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요트가 저기 있어요. 민도가 가리키는 곳에 하얀 요트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제법 큰 배였어요. 20명 정도는 탈 수 있을 만한 크기. 아버님, 선장님이에요. 민도가 소개해준 선장은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서 바다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어둡더라고요. 최 선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악수할 때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베테랑 선장이라면서 왜 긴장하지? 요트에 올라탔습니다. 시설이 꽤 좋았어요. 선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작은 주방까지 있었거든요. 창문도 크고 전망이 일품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아 계세요. 바다 구경하면서 쉬시면 돼요. 민도가 선실 안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영이는 캅판에 나가더라고요. 왜 같이 있지 않지? 가족끼리 나온 건데. 배가 출항했습니다. 통영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산도 미륵도,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배멀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숨이 답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 스마트워치 음성 메모 시작.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통영 앞바다 요트 선실에 있음.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상 있음. 작은 소리로 워치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습관이에요.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일단 기록부터. 그때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탄 냄새 같은데 연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방관 직감으로는 가스 냄새 같았습니다. 일산화탄소? 급하게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열려 있었는데 언제 잠갔지? 민도야, 창문 좀 열어줘.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캅판으로 나가려니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갇힌 거였어요. 머리가 점점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분명했어요. 연기는 없지만 가스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음성 메모 계속. 선실의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 유입. 창문과 문이 모두 잠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됨. 워치에 떨리는 목소리로 메모했습니다. 심박수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워치 화면의 숫자들이 빨갛게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걸. 도와줘. 민도야. 서영아.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 올 생각이 없는 거였죠. 캅판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죽어가는 동안 웃고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창문을 발로 찼습니다.
다행히 유리가 깨지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실 문이 열렸어요. 민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소리가. 연기 연출이었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고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스, 일산화탄소.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민도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럴 리가요. 선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민도가 급히 갑판으로 나갔어요. 선장과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깨진 창문 틈으로 바람을 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선장이 민도에게 하는 말. 이제 바다에 떨어뜨려야겠어. 가스론 안 죽을 것 같은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 딸과 사위가. 그 순간 배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민도가 저를 밀쳤어요. 균형을 잃고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5월 바다는 아직 쌀쌀했거든요. 다행히 구명조끼가 자동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침에 민도가 입혀준 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저를 살렸어요. 요트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갑판에서 민도와 서영이 그리고 선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영이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민도가 막더라고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스마트워치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GPS 위치, 심박수, 체온.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음성 메모. 바다의 추락. 구명조끼로 부유 중. 요트는 도주하고 있음. 좌표까지 남기려다가 파도에 휩쓸렸어요. 그래도 워치는 멈추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줄은 그때 몰랐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었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배 소리가 들렸어요. 해경 순찰선이었습니다. 사람이다. 이쪽으로. 구조되는 순간까지도 스마트워치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 목숨을 구한 건 구명조끼였지만 진실을 구한 건 이 작은 기계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았구나였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셔서 몇 번 깜빡였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체온계를 제 이마에 댔어요. 몸이 무겁고 목이 말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오셨어요. 통영 한산병원입니다. 바다에서 구조되어 실려오셨어요. 저체온증과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바다에서 구조됐다. 맞아요. 요트에서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가족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모르는 척 해야겠다고. 지금 진실을 말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도와 서영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민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서영이, 맞나? 일부러 초점이 없는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서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저예요. 딸 서영이요. 서영이, 왜 여기? 여기가 어디지? 손을 천천히 들어서 머리를 만졌어요. 어지럽다는 듯이. 의사가 민도에게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기억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산소 부족과 충격으로 인한 거라 며칠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뇌에 이상은 없나요? 민도가 묻는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보다는 기대 같은 것? CT 결과상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다만 일시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도의 어깨가 살짝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 요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민도.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요트. 요트라고 했나? 손을 떨면서 이마를 짚었어요. 바다가 차가웠어. 왜 바다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낚시하러 갔잖아요. 서영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차갑더라고요. 낚시. 그랬나? 잘 기억이.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민도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후에 추가 검사를 받았어요. 뇌 MRI, 혈액 검사, 심리 검사까지. 의료진 앞에서는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7일이에요. 5월. 맞나? 날씨가. 말을 중간중간 끊으면서 했어요. 마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평소보다 느려지셨네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더라고요. 실어증의 경미한 증상일 수 있어요. 보통 며칠 내로 회복됩니다. 민도와 서영이가 폭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럼 우리는 안전한 거지? 아직 모르지. 며칠 더 지켜봐야 해. 역시 그런 신보였군요. 제가 기억을 잃기를 바라고 있는 거였어요. 저녁 무렵 오지훈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소방서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한 후배죠. 선배님, 큰일 났다고 해서 급히 왔어요. 오지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일부러 오지훈도 모르는 척했어요. 오지훈이에요. 소방서에서 함께 일했던. 소방서. 제가 소방서에서. 민도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후배분이세요. 기억이 많이 흐릿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지훈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영리한 친구라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선배님, 빨리 회복되시길 바래요. 고마워요. 그런데 성함이? 오지훈입니다. 민도와 서영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오지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아, 들어봐. 이건 사고가 아니야. 최대한 작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일산화탄소로. 오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스마트워치에 다 기록돼 있어. 심박수, 산소포화도, GPS 좌표까지. 그럼 지금 왜?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알아야 하고. 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요트 관련해서 좀 알아봐줘. 선장 신상이나 항해 기록 같은 거. 알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연기해야 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야. 오지훈이 빠르게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민도가 들어오자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했어요. 아까 누가 왔었나? 아버님 후배분이었어요. 후배. 누구더라?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민도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요. 아버님, 집 열쇠는 어디 두세요? 혹시 통장이나 카드는 어디에? 생명보험 같은 건 가입하신 게 있나요? 돈이 목적인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스마트워치를 몰래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방수가 완벽해서 모든 데이터가 살아 있었습니다. 음성 메모. 5월 17일 오후 11시. 민도와 서영이의 목적은 돈인 것 같다. 요트 사건은 계획적 살인 미수로 판단됨. 작은 소리로 메모를 남겼어요. 40년간 현장 기록을 남기던 습관이 이번엔 제 무기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퇴원 준비를 했어요. 아버님,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 어디였더라? 영도예요. 카페 하시는 곳. 카페. 제가 카페를 계속 기억나지 않는 척 했어요. 민도가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당분간 카페는 쉬시는 게 좋겠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래야겠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자주 확인하러 올게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감시하겠다는 뜻이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다는 듯 둘러봤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네, 아버님이 40년 넘게 사신 집이에요. 그런가요? 벽에 걸린 소방관 시절 사진들을 보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진은 뭐죠? 아버님이 소방관으로 일하실 때 사진이에요. 소방관. 제가 손을 떨면서 사진을 만졌어요. 민도가 제 반응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간 후 비로소 혼자가 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40년간 화재 현장에서 터득한 인내심과 냉정함으로 완벽한 폭수를 계획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을 끄는 것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도와 서영이는 매일 번갈아 가며 안부를 물어봤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제가 정말 기억을 잃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도가 과일을 들고 왔더라고요. 평소엔 빈손으로 왔는데 말이에요. 좀 나은 것 같아. 그런데 가끔 깜빡깜빡해. 일부러 손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민도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아, 그런데 카페는 언제쯤 다시 여실 생각이에요? 카페. 잘 모르겠네. 손님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괜찮아요. 건강이 우선이죠. 혹시 카페 운영하시기 힘드시면 정리하는 것도. 민도가 슬쩍 던진 말이었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카페는 제가 사람들과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날 저녁 오지훈이 찾아왔습니다. 민도가 없을 때를 노려서 온 거였어요. 선배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방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최 선장, 최진호라는 착자예요. 전과가 있어요. 보험 사기로 2번, 밀수로 1번. 그리고 현재 빚이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요트 기록은? 그게 문제예요. VDR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선장이 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비를 위해서라면서. 뭐? 그럼 증거가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해양수산청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해 봤거든요. VDR은 법적으로 30일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완전히 말소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오지훈이 작은 USB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그날 항로 데이터예요. 요트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정박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USB를 받아보니 정말 자세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별 위치, 속도, 방향. 그리고 제가 바다에 떨어진 지점도 정확히 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음성 녹음 파일이에요. 음성 녹음? VDR에는 초타실 음성도 녹음되거든요. 선장이 말소했다고 했지만 백업 서버에는 남아 있었어요. 파일을 재생해 보니 선장과 민도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바다에 떨어뜨려야겠어. 가스론 안 죽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해주세요. 우리 약속 잊지 말고. 명백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지훈아, 민도가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해. 단순히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그런데 선배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아직이야.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파헤쳐야 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보여줘야 하거든. 오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번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괜찮아. 이제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기억도 잃고 말도 어느라고. 그들이 보기엔 무해한 노인이지. 다음 날 민도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이와 함께였어요. 아버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뭔 얘기지? 사실은 아버님 집 관리가 좀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집을 정리? 네. 요양원 같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더 안전하고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도 지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이가 거들었어요. 아빠, 우리도 자주 못 와드리잖아요. 전문적으로 돌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집만이 아니라 카페 건물도 예금도 모두. 생각해 볼게. 아, 그리고 혹시 금고는 어디에 두셨어요? 중요한 서류들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민도가 슬쩍 물어봤어요. 금고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죠. 금고. 어디 뒀더라? 기억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들이 간 후 진짜 금고를 확인해 봤어요. 작은 가정용 금고였는데 안에는 현금 몇백만 원과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후 나한테 부탁해야겠어. 그날 밤 오지훈에게 전화했어요. 특별한 USB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무슨 용도로요? 금고에 넣어둘 거야. 그들이 열어볼 때를 대비해서. 아, 그런 거라면 가능해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우선 스마트워치 데이터와 요트 음성 녹음을 편집해서 넣어줘. 파일명은 마지막 선물로 하고.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다음날 오지훈이 USB를 가져왔어요. 파일을 확인해 보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그래프와 VDR 음성이 완벽하게 동기화돼 있었어요. 이제 미끼를 던져볼까? 그날 저녁 민도가 왔을 때 일부러 혼잣말을 했어요. 집 정리해야지. 금고도 정리하고. 민도의 귀가 번쩍 섰어요. 아버님, 혹시 금고 위치 기억나셨어요? 응. 침실 옷장 뒤에. 비밀번호는? 일부러 말을 흐렸어요. 민도가 초조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뭔가요? 서영이 생일이었나? 아니면 우리 결혼 기념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부터 집 주변이 수상했어요. 누군가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금고를 언제 열어볼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겠죠.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40년간 화재 현장에서 단련된 인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언제 덫에 걸려들지. 금고에 USB를 넣어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도와 서영이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어요. 특히 제가 외출할 때마다 연락해서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했거든요. 아버님, 오늘 병원 검진 어떠셨어요? 민도가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괜찮더라.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럼 다행이네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늑대가 양을 노리는 것처럼 노골적이었어요. 그날 밤 2시쯤 집 앞에 차 한 대가 섰어요. 시동을 끄고 한참을 기다리더니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도와 낯선 남자였어요. 창문 틈으로 지켜보니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분 열쇠를 만들어 뒀나 봅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로 향했어요. 저는 깊이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까지 내면서요. 옷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고를 찾고 있는 거였죠. 여기 있어. 민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서영이 생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결혼기념일. 타닥타닥 숫자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첫 번째는 안 됐나 봅니다. 이번엔 결혼기념일. 딸깍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금이랑 USB 하나 있네. USB? 뭐가 들어있을까? 가져가자. 나중에 확인해보고. 제가 일부러 넣어둔 미끼를 가져간 거였어요. 그들이 나간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오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다음날 아침 민도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요즘 잠이 깊어서. 민도가 서영이를 쳐다봤어요.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집에 이상한 건 없으셨어요? 도둑이 들었다거나. 아니. 왜? 아, 그냥. 요즘 동네에 도둑이 많다고 해서. 그날 오후 오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시작할까요? 응. 지역 유튜버하고 연결은 됐어? 네. 서프레포트라고 팩트체크 전문 채널이에요. 구독자 10만 명 정도 되고 지역 사건들 꽤 정확하게 다루더라고요. 오지훈이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일단 해상 안전 사각지대라는 주제로 시작할 거예요. 최근 통영 앞바다에서 일어난 요트 사고를 중심으로요. 좋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해.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이면 안 돼. 며칠 후 첫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통영 앞바다 요트 안전 실태는? 이었어요. 영상에서는 최근 요트 사고가 늘고 있다는 통계와 함께 선장 자격증 관리 소홀, 안전장비 점검 부실 등을 다뤘습니다. 제 사건도 언급됐지만 아주 간단하게만요. 70대 은퇴 소방관이 요트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구조됐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까지 보여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방관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다니. 요트 안전관리 정말 심각하네요. 가족분들 많이 놀라셨겠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통영 요트 사고 선장의 전과 확인돼. 최 선장의 과거 전과와 현재 채무 상황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보험 사기 전과, 밀수 혐의, 5천만 원의 빚까지.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요트 선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는 40년간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댓글들도 점점 격해졌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 아닌가요? 선장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방관 할아버지 정말 불쌍하다. 민도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뉴스를 검색하고 인터넷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문 들으셨어요? 인터넷을 내가 어떻게 해? 뭔 소문? 아, 그냥. 요트 사고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때 서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언론에 해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괜찮아. 우리는 피해자 가족이야.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하지만 민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상황이 급변했어요. 요트 항적 데이터 공개. 사고 당일 수상한 움직임 포착. VDR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트의 이동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궤적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낚시나 유람이라면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바다에 버려두고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5,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날 밤 민도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내일 좀 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내일 뵙고 말씀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민도의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오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4단계 준비됐어? 네. 내일 오후에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예정이에요. 좋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40년간 화재를 진압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꺼지기 직전이라는 것. 마지막 발악을 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도가 온다는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지훈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혜경은 언제 도착하죠? 오후 3시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신호만 주시면 바로 들어올 겁니다. 녹화 장비는?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 설치해뒀어요. 모든 대화가 녹화될 거예요. 좋아. 이제 마지막 연기만 남았구나. 오전 10시 민도와 서영이가 함께 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앉으세요. 민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뭔 일이야?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아버님,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고. 민도가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의심받고 있어요. 그런 소문이?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혹시 뭔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나 싶어서. 민도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요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 기억이 흐릿하고. 아버님, 민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서영이가 민도를 말렸어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살인 미수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민도가 완전히 가면을 벗었어요.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아버님, 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금고? 네. 중요한 걸 확인해야 해요. 잘 모르겠는데. 민도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어요. 됐어요. 직접 찾겠어요. 침실로 향하더니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꺼내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도가 USB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훔쳐간 그 USB를 다시 가져온 거였죠. 파일명이 마지막 선물이네.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꽂았습니다. 서영이도 긴장한 채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워치 데이터였어요. 심박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심박수 급상승. 산소 포화도 급락. 데이터와 함께 제 음성이 나왔어요. 현재 통영 앞바다 요트 선실에 있음.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상 있음. 민도와 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는 VDR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이제 바다에 떨어뜨려야겠어. 가스론 안 죽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해주세요. 우리 약속 잊지 말고. 선장과 민도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서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놀랐지? 민도가 뒤돌아봤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떨리지도 않고 또렷했어요. 아, 아버님?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지?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민도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해? 저는 냉정하게 웃었어요. 일산화탄소로 나를 죽이려 한 게 오해야? 바다에 밀어 떨어뜨린 게 오해야? 서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왜 그랬어?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민도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았고, 아버님 보험금이랑 집이 아니면,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한도윤 씨 계십니까? 해양경찰청입니다.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해경수사관들과 오지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연극은 끝났다. 수사관이 민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민도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영이는? 제가 수사관에게 물었어요. 공범 혐의로 함께 조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이가 제게 매달렸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남편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게 해답이었어? 서영이가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민도가 수갑에 채인 채로 소리쳤어요. 아버님, 저희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5억이나 되는 빚을 어떻게 갚아요? 5억?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자만 월 1,000만 원이에요. 아버님 보험금 2억이랑 집 3억이면 간신히. 그래서 내 목숨이 5억이라는 거야? 민도가 할 말을 잃었어요. 수사관이 증거물들을 수거했습니다. 노트북 USB 그리고 제 스마트워치까지. 한도윤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다니. 40년 소방관 생활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민도와 서영이가 연행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야? 소방관 할아버지네 사위를 잡아가네? 오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지. 그날 저녁 뉴스에 속보가 나왔어요. 통영 요트 사고 가족에 의한 계획적 살인 미수로 밝혀져 40년간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한 은퇴. 소방관이 사위와 딸에 의해 살해당할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유튜브 서프레포트 채널 구독자가 하루 만에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영화보다 더 충격적이다. 소방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사위랑 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완전 반전 드라마네요. 하지만 저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 딸이 범죄자가 됐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밤 혼자 카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스마트워치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음성 메모. 5월 23일. 1차 복수 완료.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했다. 작은 목소리로 메모를 남겼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만 반복해서 말했어요. 민도는 구속됐고 서영이는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도윤 씨, 문여정이라고 합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PR 컨설턴트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시죠? 사실 권민도시 측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요. 여론이요? 지금 인터넷에서는 한도윤 씨가 완전한 피해자고 권민도 씨는 악마처럼 묘사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건에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문여정의 말투가 교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권민도 씨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5억 원의 빚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한도윤 씨도 완전히 무고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다만 요즘 시니어분들 중에 자선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한도윤 씨께서 소방관 출신이라는 걸 내세워서 각종 후원금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정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저는 후원금 같은 거 받은 적 없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받으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요즘 이런 사건으로 유명해지신 분들이 재단 만들고 그러시던데. 이 여자가 뭘 노리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차단하려는 거였죠. 나가주세요. 아, 화내실 일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여정이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곧 방송이 나갈 거예요. 한도윤 씨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한도윤 소방관 영웅 마케팅 의혹. 은퇴 소방관의 이중적 모습. 가족을 함정에 빠뜨린 교활한 노인. 댓글들도 조작된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완벽한 복수 같은데. 진짜 기억 상실이었을까요? 연기 같은데. 요즘 시니어들 정말 무서워요. 일주일 후 한 케이블 방송에서 특집 방송이 나갔어요. 시니어 자선가 사기, 그 실체를 파헤친다.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왜곡된 내용이었지만요. 한도윤 씨는 평범한 은퇴 소방관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주인공이죠. 가족을 일부러 범죄에 빠뜨려서 여론의 동정을 얻고 그것으로 각종 후원금을 모으려는 의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가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했어요. 스마트워치 데이터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VDR 음성 녹음도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모든 게 사전에 계획된 연극일 수 있어요. 화가 났지만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지훈이 말렸거든요. 선배님, 지금 반박하면 오히려 더 꼬여요.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도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치매 주장을 했어요. 피고인들은 한도윤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요트 사고는 순전히 우발적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은 기계 결함이었고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것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완벽했어요. 스마트워치 데이터가 의료진에 의해 검증됐습니다.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 변화 패턴이 일산화탄소 중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해요. VDR 음성 녹음도 국과수에서 분석했습니다. 음성 변조나 편집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요트 항적 데이터도 결정적이었어요.
사고 지점에서 20분간 정박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요. 최 선장의 증언이 결정타였습니다. 권민도 씨가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한도윤 씨를 바다에 빠뜨리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돈을 보여주더라고요. 민도가 법정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한도윤 씨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에 빠진 거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권민도 피고인,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한서영 피고인,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나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영이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문여정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오지훈이 조사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문여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뭐 하러 왔어요? 허위 방송 제작과 여론 조작에 대해 얘기하려고요. 문여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가 있어요. 가짜 전문가들한테 돈 준 거, 댓글 조작 업체 고용한 거,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지훈이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업체 사장하고 돈 얘기하는 거. 문여정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한도윤 관련 악플 좀 더 늘려주세요. 시간당 댓글 100개씩. 이걸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할 거예요. 잠깐 그건. 법정에서 만나죠. 결국 문여정도 구속됐습니다. 허위 방송 제작과 여론 조작 혐의로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어요. 정나래라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민도의 조카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민도가 제 돈을 노린 이유 중 하나가 이 아이 수술비였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래야, 할아버지가 너 도우러 왔어. 저를요? 왜요? 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날 수술비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2억 원이었어요. 민도가 노렸던 보험금과 똑같은 액수였죠. 아이 어머니가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짜 복수였구나.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복수. 그날 밤 스마트워치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어요. 복수 완료. 하지만 진짜 승리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가을, 부산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119 커피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많아졌어요. 전국에서 저를 보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방관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 대접받는 게 불편했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오늘도 오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선배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도윤 119재단 설립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관 가족들을 돕고 해양 구조 장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후원금은 어떻게 돼? 벌써 10억이 넘었어요.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지원 대상도 정해졌어요. 부산 해운대 소방서 강민수 소방관 가족이에요.
화재 진압 중 부상당하셨거든요. 좋아. 빨리 도와드리자. 재단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카페에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는데 드론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대표님, 드론 조종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어쩌다 보니 시니어 드론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카페에 모여서 드론을 배우고 영도 앞바다에서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젊어지는 기분이야. 우리도 유튜버 한번 해볼까?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드론으로 부산 바다를 촬영해서 해양 안전 캠페인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아름답지만 위험해요. 안전장비 꼭 착용하세요. 구명조끼가 생명을 구합니다.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해양수산청에서 공식 홍보 영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영이에게서 온 거였어요. 6개월 만에 받는 딸의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회봉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빠 같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느꼈어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아빠가 날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지.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당장은 만나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용기가 안 나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만드신 재단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역시 제 아빠세요. 건강하세요. 서영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오지훈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서영이가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선배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능할 거예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영도 다리를 걸으면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에는 이 바다가 무서웠어요. 죽을 뻔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제게 새로운 삶을 준 곳이었어요. 스마트워치를 보니 저녁 7시였습니다. 여전히 매일 착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습관이 된 거죠. 음성 메모. 11월 15일.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재단 일도 잘 되고 있고 드론 동호회 어르신들도 열정적이시다. 서영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복잡한 마음이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거든요.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부산의 한 은퇴 소방관이 설립한 도윤 119재단이 벌써 20여 명의 소방관 가족을 도왔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시니어 드론 동호회를 통한 해양 안전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뉴스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한도윤 씨 맞으시죠? 택배 왔어요. 뭔데요? 보내는 분이 익명이네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와 함께 드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윤 대표님께.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도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응답하신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드론 촬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런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단 회의도 있고 드론 동호회 모임도 있고 새로운 캠페인 기획도 해야 하고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보람되었거든요. 마지막 음성 메모를 남겼어요. 불은 껐고 불씨는 남겼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다.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소방관으로서 40년간 불을 껐다면 이제는 희망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싶다. 창밖으로 영도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더 많은 희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불은 물로 끄고 미움은 사랑으로 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